같은 주 지구 정반대편에서 정반대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국이 잠수함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페루의 항구에서는 세부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도 전에 한국산 K2 전차가 먼저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한 겁니다. 두 장면 다 같은 나라, 같은 기업이 얽혀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게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요. 한쪽에서는 화려한 서명식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악수가 오갔고 어느 나라의 잠수함을 택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이어졌죠. 그런데 거의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사막색으로 도색된 전차가 소리 없이 배에서 내려와 낯선 땅을 처음 밟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발표도 긴 축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실물이 도착했을 뿐인데 그 조용한 장면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서 하는 말보다 아무 말 없이 부두에 서 있는 소웻덩어리가 더 큰 증거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이 두 장면이 요즘 방위산업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무기 수출은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웃는 사진 한 장으로 완성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 사진 뒤에서 훨씬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큰 무기 거래는 발표가 먼저 나오고 실물은 한참 뒤에야 천천히 등장하는 게 순서죠. 서류가 완성되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야 물건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페루에서는 이 순서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아직 정리되는 중인데 전차는 이미 항구 바닥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뒤바뀐 순서 하나가 왜 어떤 나라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나라는 곧바로 실물을 받아드는지 그 차이를 조용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갈게요. 이건 캐나다를 놀리거나 특정 나라를 치켜쓰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는 승부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늘은 감정이나 자존심은 걷어내고 네 가지를 사실 그대로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첫째, 페루에서는 왜 전차가 서류의 마지막 도장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는지. 둘째, 캐나다가 이번에 놓친 게 정말 전차 몇 대짜리 거래였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였는지. 셋째, 결정이 내려진 뒤 정작 캐나다 내부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넷째, 이 엇갈린 두 장면이 무기를 사고 파는 시장 전체에 어떤 신호를 던지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미리 짚고 갈게요. 페루의 실물이 먼저 왔다고 해서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맺어져 있었고, 다만 세부 실행 계약의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시연과 퍼레이드용 실물이 한 발 먼저 도착한 거였습니다. 이 미묘한 순서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 뒤에서 날짜와 숫자를 하나하나 붙여서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반대편 입장도 공평하게 볼 거예요. 캐나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에도 나름의 명분과 계산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짚어야 이 장면이 제대로 보이거든요. 어느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속도라는 게 이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짜리 가치를 지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기를 이야기할 때는 늘 성능부터 떠올리죠. 장갑이 얼마나 두꺼운지, 포탄이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번 페루와 캐나다의 장면은 그런 성능표에는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은 다른 가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만들어주느냐 하는 가치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하이프까지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어떤 성능표에도 나오지 않는 속도라는 무기의 진짜 값어치가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7월 6일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오랫동안 끌어온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의 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한 날이었어요. 지구 한쪽에서 한국이 아쉽게 물러난 바로 그 무렵, 정확히 며칠 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무대는 페루의 관문 카야오항이었어요. 한국 국적의 자동차 운반선 한 척이 부두에 접안했는데 이 배는 글로비스 자동차 운반선이었습니다. 원래는 승용차나 상용차를 실어 나르던 배죠. 거대한 램프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사막색으로 도색된 K2 전차 2대와 K808 백호 장갑차 6대였어요. 완성차를 실어 나르던 배가 이번엔 전차와 장갑차를 태우고 태평양을 가로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방산의 무대가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에 들어오는 게 K808 장갑차 정도일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력 전차인 K2까지 함께 상륙한 겁니다. K2 전차가 중남미 국가의 공식 행사 무대에 정식으로 등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페루 현지 매체들은 K2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주력 전차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7월 28일 페루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전시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현지 성능시험 평가였습니다. 페루 육군이 요구한 사양을 실제 환경에서 직접 확인해 보려는 목적이었죠. 서류상 스펙과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성능이 같은지 페루군 스스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2025년 12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대로템이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그리고 페루의 조병창인 FAME와 함께 총괄 합의를 맺었어요. K2 전차와 K808 백호 장갑차를 페루에 공급한다는 큰 틀의 약속이었죠. 물량을 다 합치면 195대에 이릅니다.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규모는 약 3조 원 정도로 추정돼요. 다만 이 액수는 조심해서 들어주세요. 페루 정부도 우리 기업도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딜의 진짜 알맹이는 현지화였습니다. 페루 리마의 K1을 직접 조립하는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 초기 투자만 약 2억 7천만 달러 규모예요. 게다가 여기엔 15년에 걸친 기술 이전이 통째로 묶여 있습니다. 실제 인도는 2026년에 시작하고 페루 땅에서 현지 조립까지 이루어지는 건 2029년쯤으로 잡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총괄 합의는 큰 틀의 약속이고, 그 위에 얹히는 세부 실행 계약은 2026년 중에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최종 서류가 완성되기도 전에 시연과 퍼레이드에 쓸 실물 전차가 벌써 카야오항에 척 내려앉은 거예요. 리마의 공장이 서고 15년 동안 기술이 차곡차곡 넘어가면 그건 곧 페루 현지의 일자리가 됩니다. 단순히 완성된 전차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 만드는 능력 자체를 심어주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페루에서 돌아가는 그 생산 라인은 시간이 지나면 페루 한 나라를 넘어 중남미 전체를 바라보는 공급 거점으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딜은 남미로 들어가는 문 하나를 여는 열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이번에 놓친 건 잠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크게 놓친 건 잠수함 뒤에 함께 묶여있던 지상무기 패키지 쪽이었을지도 몰라요. 한화와 현대로템은 잠수함 수주와 연계해서 캐나다 안에 생산 기반을 통째로 심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캐나다 현지에 K9 자주포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까지 현지에서 함께 생산하는 안이 얹혔습니다. 완제품만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탄약을 만드는 시설과 정비시설, 시험시설까지 함께 짓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전차를 두 나라가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분은 캐나다 기업이 과반을 갖는 합작사 형태였고, 쓰는 재료도 캐나다산 철강과 부품을 앞세웠어요. 말하자면 캐나다 땅에 방위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옮겨 심겠다는 그림이었던 셈이죠. 다만 이 그림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한 조건부 제안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잠수함이 독일 쪽으로 정해지면서 그 큰 문이 닫혔습니다. 전차 몇 대를 놓친 게 아니라 나라 안에 무기 산업을 새로 세울 기회한 뭉치가 통째로 밀려난 셈입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쓰던 M109 자주포 부대를 2005년에 퇴역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할 새 자주포를 그 뒤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 캐나다는 자주포 전력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한화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장 갑차를 대량으로 들여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세계는 멀리서 정확하게 때리는 자주포가 현대전에서 여전히 전장에 무게추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즉, 자주포 공백은 캐나다만의 사정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이미 답을 내놓은 숙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캐나다를 향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먼저 캐나다의 군사 전문지와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잠수함을 어디서 사든 그것과 별개로 캐나다 육군이 지금 당장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장갑차를 주문하는 편이 이롭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대량으로 들여와 운용 중인 조합이니까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이들이 자주 드는 사례가 호주예요. 호주는 이미 K9 자주포를 자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고 실제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정부 쪽 반응도 있어요. 카니 총리는 이번 잠수함 결정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잠수함 하나의 결과로 한국과의 협력 자체를 접을 생각은 없다는 신호였던 셈이에요.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해요. 캐나다가 독일을 고른 데에도 나름의 명분은 있었거든요. 독일 TKMS의 잠수함은 나토 회원국끼리의 상호 운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캐나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대인 북극의 차갑고 험한 작전 환경에도 최적화됐다는 평가가 더해졌어요. TKMS가 내건 산업협력 보따리도 컸습니다. 매니토바주 처치랑 인프라 개발, 유럽으로 향하는 LNG 수출 운송, 우주 발사체 역량, 그리고 잠수함 수명 주기 동안 총 65만 인년에 이르는 고용 창출까지 제안했어요. 성능만 놓고 보면 두 나라의 잠수함 모두 캐나다가 요구한 사양을 충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번 선택은 성능에서 밀렸다기보다 캐나다가 자기 나라 지리와 산업 이해관계에 맞춰 저울질한 결과에 가까웠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TKMS가 우선 협상 대상이긴 하지만 한화오션의 예비 협상 자격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KSS-3 잠수함을 여러 척 공급하겠다는 제안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캐나다에서는 막판에 뒤집힌 그림이 왜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는 이렇게 매끄럽게 굴러가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페루가 무기를 한 종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군을 한꺼번에 손보는 종합 현대화에 들어갔다는 데 있다고 봐요. 육군은 K2 전차와 K808로 기갑 전력을 새로 세우고 있고요. 해군은 페루 해군 조선소인 시마가 상륙함과 호위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뒤에 HD 현대중공업의 기술 이전이 맞물려 있습니다. 리마에 들어서는 조립공장이 페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남미 전체를 향한 공급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 페루 언론은 K2, 그러니까 블랙팬서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주력 전차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육군과 해군이 각각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더라도 결국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여러 축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정리하면 한국 방산의 속도와 현지화 모델이 페루에서 통한 이유는 세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전차와 장갑차와 배를 한 묶음으로 제안하는 패키지예요. 둘째, 물건만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15년에 걸쳐 만드는 법까지 넘기는 기술 이전입니다. 셋째, 말보다 실물이 먼저 와서 눈앞에 보여주는 납기와 속도예요. 서류보다 실물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진짜 승부는 성능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인도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만들어주느냐에서 갈렸던 거예요.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묶였던 종합 지상무기 패키지가 독일 선정과 함께 통째로 흩어졌습니다. 잠수함을 걸어 지상무기까지 한 번에 엮는 방식은 성사되면 판을 크게 키우는 강력한 협상 카드지만 그 조건이 무너지면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충분히 좋았을 지상무기 제안까지 함께 날아가는 위험을 같이 안고 있는 셈이에요. 하나로 묶었던 협상 카드가 통째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캐나다 사례가 보여준 거죠. 저는 한 건의 계약이 성사되고 안 되고보다 신뢰와 속도가 다음 문을 여는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도 한화오션의 예비 협상이 유효하게 살아있고요. 어떤 시장이든 물건을 파는 쪽은 결국 두 가지로 평가받습니다. 약속한 걸 제때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그 시장 안에 뿌리를 내려 함께 성장하느냐예요. 결국 신뢰는 말이 아니라 도착한 실물로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기의 경쟁력은 성능만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함께 만들어주느냐에 있었고, 페루에서는 그게 서류보다 먼저 도착한 전차로 증명됐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선택 역시 틀렸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같은 주에 벌어진 두 장면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겼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페루와 캐나다의 엇갈린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